처음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 아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고, 1980년대에 처음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몇 개만 나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그때는 악성 코드가 많지도 않았고 극히 극소수의 해커들만 악성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악성 코드가 이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은 정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나쁜 건 몇 개만, 그중에 몇 개만 나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엔티바이러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나쁜 프로그램들은 특징이 명확했고 쉽게 이제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렵지가 않았죠. 말 그대로 사람 지문 같은 가장 쉬운 기술로 이제 비교를 하려면 지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범인이 범죄 현장에 지문이나 DNA 같은 뭔가 뭐 타액이라든가 뭔가를 남기고 가게 되면 그 CSI가 와서 지문을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범인이 벗어놓은 옷이라든가 아니면 뱉어놓은 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DNA를 추출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지문하고 비슷해가지고 일단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찾아요. 찾으면 찾아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특징을 이제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사이즈는 얼마다. 뭐 이런 지문처럼 명확한 특징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DB화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일단 오탐이 적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악성 코드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서 악성 코드의 취약점을 가지고 악성 코드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추출하기 때문에 오탐이 적습니다. 잘못 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정확히 잡아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새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그런 것들을 뭐 시그너처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게 되면 감염됐다는 거는 기존의 그 엔티바이러스에 들어있는 패턴이나 시그너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이제 비정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악성 코드 샘플을 추출을 해서 엔티바이러스 업체에 보내죠. 뭐 안철수 연구소라든가 뭐 시반텍이라든가 메가피 같은 그런 회사에 보내게 돼요. 그럼 그 회사에 그걸 보내게 되면 거기서 그 악성 코드에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패턴을 만들어서 DB 업데이트하게 돼요. 그러면 DB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그 회사 업데이트 서버에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PC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 업데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각 PC에서 안철수 연구소라든가 자기가 구매한 엔티바이러스 업체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새로운 걸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게 이제 패턴 업데이트라고 하게 되고 이 패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탐이 적고 정확한 반면에 단점은 새로 나오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백신 프로그램의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티바이러스와 시그너처의 그 단점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너처 기술의 기반의 한계입니다. 제로데이 공격. 제로데이 공격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고 보통은 이 발견된 취약점을 통해서 그걸 취약점을 악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악성 공격들이 나오는 데까지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해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취약점에 대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런 취약점이 이제 탐지가 되게 되면 바로 악성 코드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그너처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나서 그 시그너처에 올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탐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시그너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악성 코드가 차단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센트럴 오기 전에 시만텍에 근무했었는데 시만텍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티바이러스 업체입니다. 국내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국내는 안랩이나 알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시만텍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티바이러스 업체였고요. 그 당시에 초당 시만텍으로 신고되는 악성 코드가 거의 열 몇 개가 이제 신고가 됐어요. 초당, 1초당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하루로 계산하면 뭐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그 변종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해킹 툴이나 이런 바이러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변종 툴이 이제 나온 거죠. 변종 툴에 이제 딱 놓고 돌리게 되면 기능은 똑같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기능의 파일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 공백에다가 뭐 가비지 값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다른 파일로 보이게 이제 만드는 그런 변종 툴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변종 툴에 넣고 돌리게 되니까 당연히 시그너처에서는 그 파일의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악성 코드로 판단해서 이제 탐지하게 되는데 이 변종 툴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악성 코드를 변경해서 새로운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능은 똑같이 하지만 엔티바이러스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변경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엠프레서라든가 뭐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무료 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뭐 바이러스 뮤테이션 툴이라고 이제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 제품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만 주게 되면 그걸 거기다 놓고 돌리게 되면 완전 새로운 파일로 변경이 되면서 악성 코드가 탐지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시성 부족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콘솔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여기 이제 탐지된 악성 코드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행위 기반으로 탐지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AI라고 해서 행위 기반으로 탐지된 악성 코드를 이제 보게 되면 요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터 어택의 기준값들이거든요. 정찰 활동에 이 악성 코드가 사용이 되었고 디스커버리 엔드포인트 내에 뭔가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디스커버리 활동을 했고 두 번째 크리덴셜 억세스라고 해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계정 정보를 억세스해서 훔치거나 뭐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유저를 찾는 행위를 이 악성 코드가 한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 행위를 보고 이제 악성 코드로 탐지한 거고요. 익스플로에 가보게 되면 최초에 시큐어 쉘로 들어온 다음에 배시젤을 실행시키고 배시젤 기반에서 네? 화면이 안 보인다. 화면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공유를 잘못했네요. 전체 화면으로 지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시큐어 쉘로 이 리눅스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정상 활동이라는 겁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됐고 여기서부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시큐어 쉘로 들어온 다음에 OS에 배시 쉘을 실행을 시켰고 배시 쉘에서 파이썬 이 악성 코드가 파이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파이썬이 실행되면서 보시면 파이썬 관련된 파우스에서 다시 배시제를 다시 불렀고 이런 식으로 파생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만 딱 보더라도 이게 무슨 악성 코드인지 쉽게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실제로 여기 보면 그 악성 코드가 썼던 스크립트 명령, 그 커맨드 패러미터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 코드는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시값 같은 경우도 모두 이렇게 수집이 돼서 샤원으로 수집돼서 해시값도 확인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이런 프로세서들을 실행을 만들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만들어진 행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프로세서가 파일을 건드리거나 레지스트리를 변경했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탭이 생기면서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백신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악성 코드가 돌아가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너처만 있기 때문에 시그너처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너처 패턴 DB에 이 악성 코드의 이 박성 바이러스로 이걸 인식하라는 특징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잡아내게 되고 이게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 PC에서 무슨 짓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말 그대로 그냥 DB에 있으니까 지문이 거기 있으니까 너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범장에 이제 현장에 가서 뭔가를 훔쳤습니다. 근데 제 지문이 제가 훔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 지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럼 경찰에서 당연히 저를 범인으로 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그너처의 한계성이죠. 그러니까 가시성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가시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비저빌리티라고 영어로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 지문이 거기 찍혀 있으니까 너가 범인이야. 네가 어디서 훔쳤건 사람을 때렸건 이건 상관없어. 네가 무조건 범인이야. 이런 식으로 가시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를 악성 코드로 잡았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가시성에 대한 확보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티바이러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이 시그너처가 업데이트 안 돼 있으면 엔티바이러스는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 이제 PC에 만 대의 엔티바이러스를 다 깔았다는 거죠. 근데 올해 깔고 나서 내년 됐는데 패턴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엔티바이러스 제품은 작년까지 나온 바이러스만 탐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나온 엔티바이러스는 하나도 탐지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패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그너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백석대 같은 경우에 PC가 만약에 뭐 3,000대가 있다. 근데 안랩 제품을 쓰고 있어서 안랩에서 패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근데 12시에 동시에 3,000대가 네트워크에 딱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과부하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시그너처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패턴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업체에서. 새로 나온 악성 코드를 모아서 패턴으로 만들고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오면 그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가 이제 쉽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되면 이 악성 코드를 탐지하려면 패턴이 없으면 우리가 그 샘플을 추출해서 엔티바이러스 업체에 보내야만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석대에 오늘 새로운 악성 코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공격이 안 되고 백석대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백석대에서 그 샘플을 추출해서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보내야만 그다음부터 탐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보내면 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성 코드 수집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시그너처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걸 모든 PC가 동일한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관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점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악성 코드가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대한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고요. 제가 시마티 그만둔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1초당 열 몇 개가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엄청난 개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이제 브라이언 다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엔티바이러스를 전 세계 엔티바이러스를 총괄하는 이제 디렉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엔티바이러스 is dead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엔티바이러스 제품은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잡는데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온 패턴을 우리가 다 수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패턴으로 시그너처로 만들어 넣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면 시그너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1980년대에는 악성 코드가 새로 나온 게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 하루에 10개만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시마텍 근무한 2000년 초반에는 초당 16개씩, 열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뭐 악성 코드의 개수가 상상을 초과하게 되고 상상을 초과할 정도로 많고요. 수백만 개씩 하루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수백만 개의 파일의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패턴 업데이트로 만들고 PC에 내려가서 그걸 돌려야 됩니다. 근데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다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이 DB를 만들게 되면 DB가 점점 커지겠죠, 무한대로. 그러니까 사람 지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람들까지 지문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지문은 DB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니까 검색하거나 이제 비교할 때 또 속도가 느리게 되죠. 이걸 가지고 PC에서 하나하나 비교해 이 파일이 이 패턴 100개에서만 100개랑 비교해서 이거 아니냐 하면 또 이건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천만 개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수천만 개의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티바이러스 대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더 이상 백신 가지고 악성 코드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앱 화이트 리스팅이고요. 화이트 리스트는 말 그대로 하얀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리스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나왔냐면 PC 내에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엔티바이러스로 이게 정상 프로그램이야, 악성이야, 뭐 실행 파일 같은 거 전부 일일이 비교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성능에 너무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패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정의해 놓고 이거 외에는 못 쓰도록 다 막아버리자.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의 이제 설계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verything that is good.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정의하라는 거죠. 정의해 놓고 이것만 좋다고 판단하게 되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배드라는 겁니다. 백석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회사 학교에서는 아래 한글 써야 되고 웹브라우저 써야 되고 파워포인트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프로그램을 다 정해 놓는 겁니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실행하지 마.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앱 화이트리스팅 기술인데 이 기술은 굉장히 보안적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정상적인 프로그램만 정의해 놓고 나머지를 다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더라도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전산과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C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진학과 학생들은 우리 사진 편집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술과 학생들은 우리 뭐 미술 그래픽 이 그림을 바꾸는 그래픽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정상회의, 어디까지를 정상회의로 볼지 이거를 명확히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산실은 전산과 학생만 쓰지 않고 다른 과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이 정상적으로 디파인된 쪽이 아니면 무조건 다 차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 투자를 하는데 증권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싶어요. 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악성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증권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깔아서 쓰려고 했더니 이 좋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차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업무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턱대고 이제 막는 거는 굉장히 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무조건 이것만 쓰고 쓰지 마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데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학교처럼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마다의 기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할 때마다 이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OS 패치입니다. OS 패치. OS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악성 코드가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OS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실행 파일이 생길 수 있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앱 리스트에는 화이트 리스트에는 오늘까지 나온 OS 관련 프로그램만 딱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안 패치를 OS 패치를 했더니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운 실행 파일이 새로운 파일이 MS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넣었다는 거죠. 그럼 그 프로그램을 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차단이 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애플리케이션상의 변화라든가 OS의 변화, 보안 패치라든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패치를 설치했을 때도 이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앱 화이트리스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모두 허용해놓고 악성 코드만 차단하는 접근 방식으로 갔더니 악성 코드가 많아지면서 패턴도 많아져서 비교군이 너무 많아지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술인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 정상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나머지 걸 무조건 다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 행위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이 기술은 처음에 그 나왔을 때 백신을 대체할 거라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걸 구성해서 설치해서 각 기업 환경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마다 너무 많고 OS 패치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할 때마다 너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진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는 데는 이제 포스기라든가 포스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안 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만 하나 띄워놔서 그것만 쓰잖아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만 하나만 띄워서 쓰면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이 화이트리스트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지금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뭐 포스,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할인점 가게 되면 포스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요것만 몇 개만 딱 대기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하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한다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보안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화이트리스 기술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리빙 오브 더 랜드가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길러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급자족. 내가 모든 걸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해커들은 예전에는 악성 코드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뭔가 설치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커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OS가 원래 있는 OS를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상에 원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악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은 당연히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차단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OS의 정상적인 프로세서고 정상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겠죠. 이런 공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증가하면서 또 이 화이트리스팅 기술에 대한 큰 퀘스천 마스크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뭐 대표적인 게 RM 같은 경우, 리눅스에서 RM-F5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지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공격 기법입니다. 리눅스라든가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서 RM-F하고 오래 버리면 시스템 다 날아가죠.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날아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해킹 기술이겠죠. 뭐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회사 개발하는 부서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맷 시켜 거기에 있는 걸 모두 빨리 다 지워버리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연구 자료라든가 기업이 수십 년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우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큰 해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이 점점 해커들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기법보다는 OS 자체에 원래 존재하는 명령어라든가 자체에 있는 바이너리를 통해서 공격하는 리빙 오브 더 랜더 어택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웹 앱 화이트리스팅 기술은 더 이상 큰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현재에도 아까 말씀드린 포스라든가 키오스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악성 코드 필터링 솔루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악성 코드를 잡는 겁니다. Catch it in motion on the network.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그 모션 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악성 코드를 잡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다음에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브라우저에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음에 이메일로 로그인한 다음에 거기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단에서 제 PC에까지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탐지해서 그 세션을 킬시켜 버리면 악성 코드가 제 PC에 감염이 안 되잖아요. 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나이스하고 환상적인데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패킷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음에 접속하게 되면 바로 다음 페이지가 바로 떠버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패킷을 일일이 그 이동하는 그 패킷을 먼저 탐지해서 차단하는 게 이제 일단은 쉽지가 않고요. 그 조금만 분석이 느리다 하더라도 이미 엔드포인트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세션을 그 연결된 파일이 다운로드 되기 전에 세션을 끄면은 이제 엔드포인트에 감염이 안 되는데 이미 악성 코드 다 다운로드 된 다음에 세션을 끌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네트워크 기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TCP/IP 다 배우셨죠? OSI 11, 7 레이어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예, 그런 그 네트워크상에서 이런 패킷을 조합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보다 빠르게 이걸 이제 분석해내는 게 실제 세션보다 더 빠르게 분석해내는 게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술은 굉장히 아이디어하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전부 다 이렇게 암호화되고 있습니다. 패킷이 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 웹 콘솔 같은 경우에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S가 붙어 있거든요. S가 붙어 있죠. 이 X는 무슨 얘기냐면 HTTP CQ입니다. 이거는 다 암호화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가도 보시면 다 암호화돼 있습니다. 눌러보면 다 S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패킷이 다 암호화돼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된 패킷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암호화돼 있잖아요. 문서 자체가 세션 자체가 암호화돼 있으니까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되어 있는 시큐어 소켓 레이어라고 해서 HTTPS 트래픽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려면 복호화 장비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복호화 장비를 붙여야 돼요. 복호화 장비를 붙이게 되면 그 세션이 암호화된 거를 1차적으로 복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긴 한데 트래픽을 복호하게 되면 차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돼서 패킷이 먼저 엔드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 복호화가 돼서 분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암호화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현재 트래픽은 아마 99%라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이트가 암호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뿐만이 아니라 뭐 쿠팡 같은 이커머스 뭐 전부 다 암호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는 일단은 암호화 트래픽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단의 어려움.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션을 옆에서 가로채 가지고 이걸 이제 복구화해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니터링 위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그너처로 동작할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에서
어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도 어차피 시그너처 기반으로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시그너처 이런 패턴의 한계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아무리 꽁꽁 잘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USB에서 딱 꽂아가지고 그거로 악성 코드가 감염돼 버리면은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패킷이 글로 오질 않으니까 USB를 통한 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는 이 네트워크 기반의 이런 보안 솔루션은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방화벽, IPS, IDS, 뭐 URL 필터링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어, 어, 많이 이제 도입되고 있지만 부완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00% 우리는 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고객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없는 것보단 낫고 구성해서 갖고 있는 게 좋다. 해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최근의 보안의 정설은 방어는 엔드포인트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악성 코드가 실제로 동작하는 곳은 엔드포인트거든요. 네트워크상에서는 아무리 동작을 해봤자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엔드포인트 상에 내려와서 여기서 동작을 하면서 PC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훔쳐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엔드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쪽의 보안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이제 샌드박스고요. 혹시 샌드박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샌드박스가 뭔지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샌드박스가 뭔지? 예, 샌드박스는 원래는 이제 용어 자체는 모래상자입니다. 모래상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샌드박스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뒷마당에 가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뭐 흙장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IT에 그대로 접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파일이 우리 회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바로 엔드포인트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샌드박스에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요. 실행시켜서 얘가 하는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거 하는 행위를 딱 봤더니 악성이네. 그러면 차단. 이상이 없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let it done. 일단 실행하게 해라. 그리고 see what it does.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샌드박스 솔루션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내부로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아닌 것들은 이제 막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샌드박스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샌드박스 자체는 다 가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PC가 1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대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환경이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VM웨어나 이제 시트릭스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거든요. 제 PC가 한 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PC를 5개를 올리는 겁니다. 가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실제로 PC를 갖다 놓고 여기서 돌리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서버에다가 가상적으로 PC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내부로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제 이 가상 환경이라는 걸 해커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악성 코드를 이제 만들 때 가상 환경이면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가상 환경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가상 환경이랑 똑같이 돌아갔는데 최근에 만든 악성 코드는 가상 환경에 딱 넣어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켜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데 해커가 가상 환경이라는 걸 확인하면 안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네 생각하고 딱 PC로 돌렸더니 리얼 환경에서는 악성 코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커들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상 환경을 이제 우회하게 만든 거죠. 샌드박스가 있다는 걸 알고 샌드박스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가 이 샌드박스가 무용론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렇다고 실환경에 이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가상으로 만든 환경에다가
사용자 PC처럼 똑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MS 오피스가 설치된 환경에서만 돌아가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가상 환경에다가 MS 오피스를 설치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이센스를 사야 되잖아요. 오피스 라이센스를 사야 되고 뭐 어떤 데는 캐드, 어떤 데는 뭐 오라클, 뭐 이런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해 놔야만 돌아가는 악성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캐드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는 PC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가상 환경도 동일하게 그걸 다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비용, 라이센스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가상 환경은 이렇게 물리 환경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서버에다가 메모리나 CPU를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일한 이런 그 하드웨어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실제 쓰는 단말,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설치해서 가상으로 돌리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돌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으나 실제로 이제 보안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차단이 어렵겠죠. 차단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왜 불가능하냐면 네트워크에서 그 파일을 받아서 샌드박스에 돌려요. 돌린 다음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걸 이제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엔드포인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돌아간 상태죠. 악성 코드가. 이건 사후 감사 형태로 많이 쓰는 솔루션이거든요. 이런 엔드포인트로 가는 세션을 막아놓고 가상으로 100% 돌려놓은 다음에 이거 악성이 아예 차단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웹에서 오는 패킷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가지고 이거 조합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분석을 끝내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후에 이제 좋지 않은 오딘용 솔루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솔루션이 이제 EDR이고요. ED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샌드박스가 없습니다. 샌드박스가 없고 엔드포인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샌드박스가 아니라 에이전트 자체가 PC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샌드박스에서 했던 그 분석 행위를 엔드포인트에 내려가 있는 에이전트가 그걸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로깅을 해놓게 해야 됩니다. PC가 했던 모든 프로세서 실행했던 모든 프로세서가 했던 행위들을 모두 로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판스 이런 EDR 제품은 단점이 뭐냐면 악성 코드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요걸 모두 다 남겨놓거든요. 모두 다 남겨놓지만 이거 그냥 만약에 전문가가 없으면 엄청난 쓰레기 데이터가 하루에 막 수십 기가씩 쌓이게 되겠죠. 로그는 남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뭐 PC가 한 대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몇십 메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PC 1000대면 수십 기가, 만 대면 수백 테라, 페타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되거든요. 데이터 용량이. 근데 다 쌓아놓기만 하고 검색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검색하려고 했더니 뭐 이틀 걸려요. 이틀 결과 나오는 데까지. 이런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빠른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플랫폼이 일단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탐지된 걸 가지고 악성 코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티널1의 이제 EDR 같은 경우에는 EDR, EPP와 EDR을 합쳤고요. 오토노머스라고 해서 자동화되어 있고 오토노머스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굳이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AI 엔진에서 엔드포인트가 하는 행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매핑 시켜가지고 이게 왜 악성인지 판단해주는 자동 분석 엔진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토노머스는 뭐 자율입니다. 자율.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건 차단해라, 이건 막아라, 허용해라 일일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에이전트 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걸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직 뭐 여러분들은 잘 안 하다 하실 건데요. 제가 아직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시보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르게 되면 대시보드가 이제 기본적인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본 대시보드가 아니고 디폴트로 바꾸겠습니다. 디폴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가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이걸 누르고 업로드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 제가 누유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제이슨으로 돼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이슨은 배우셨나요? 혹시 그 제이슨 배우셨어요? 제이슨? 반갑습니다. 안 배우셨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제이슨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파일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 열게 되면 제이슨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했다. 요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면 될 것 같고요. 제이슨을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EDR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악성 코드를 몇 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EDR에서 이걸 어떻게 차단하는지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교수님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안 보면 그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교수님이 아마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만드는 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EDR을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EDR 관련된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악성 코드를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동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성 행위를 하지 않는 페이크 악성 코드입니다. 그걸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실행하신 다음에 EDR에서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과정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시험 안 보고 기말고사를 안 보고 막 이렇게 그 과제물로 대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뒤에 시간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악성 코드나 뭐 전반적인 보안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ED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온사이트로 가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꼭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라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